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재난이 발생하며 우리는 새로운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의 위기는 더 복잡하게, 자주, 그리고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위기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중요해졌는데요. 우리나라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는 지금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끝을 알 수 없는 감염병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원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데 사실 경제, 금융, 사회, 무역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에는 블랙타이드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아요. 네. 이 블랙타이드가 뭔지부터 일단 여쭤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문화, 경제 총체적인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했고요.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신냉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탄소 중립은 기존의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산업과 경제 문제로까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등 다양한 위기가 굉장히 복합화, 거대화, 그리고 상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블랙 쓰나미가 도래하는 거를 비유를 해서 블랙 타이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현재 위기 상황을 한 단어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존의 위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 스완, 그레이 스완, 블랙 스완 이렇게 있는데 네네. 그런 것보다도 블랙 타이드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런 블랙 스완과 블랙 엘레펀트는 이제 한두 가지 경우에 커다란 임팩트를 주는 그런 위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블랙 스완이 굉장히 여러 마리가, 블랙 엘레펀트가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동시에 오는 이런 상황을 디파인하기에는 굉장히 정의가 좀 스코프가 작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이 위기의 패러다임을 블랙 타이드라고 크게 다시 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백조가 됐던 코끼리가 됐던 지금 때로 몰려온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연쇄적이고 또 동시다발적이고 지금 때로 몰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블랙 타이드가 어떤 분야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몰고 올지 또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가장 또 크게 블랙 타이드로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를 꼽는다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 전후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개방이 되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리제이션이 시작이 됐고 이런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인해서 중국이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자본을 축적을 하면서 현재 서방 세계와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은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고 굉장히 큰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정치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물결인데 미중 무역 갈등 또 이런 이 신냉전의 상시화라는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앞으로 도전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 산업적 그리고 외교적, 정치적으로 굉장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블랙 타이드로 꼽는다면은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ESG를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또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또 블랙 타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미 10년 전에 그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지만 이번에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훨씬 더 실체적이고 산업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좀 임팩트가 큰 형태로 다가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기상이변으로 약 1억 7조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이 피해가 있었다고 유엔에서 발표를 했었고 약 100만 명 이상의 피해가 사망자가 생겼다고 유엔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수나 폭염, 가뭄뿐만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와 또 피해를 받는 국가 간의 정치 경제적인 갈등이 또 확대가 되고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들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줘서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지구 온난화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커다란 블랙 타이드로서 아마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특히 우리 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네.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 산업 구조적인 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기들을 성장의 기회로 봐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탄력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던데요. 네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글로벌 팬데믹하고 이런 신냉전 또 이런 변화들은 사실은 사회 경제 각 분야의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또 붕괴시키기도 하고 또 산업 구조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반면에 그동안에 굳어져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던 시스템을 혁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혁신하고 개선하는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제가 이제 탄력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의를 했고 기존에 그냥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충격을 받고 다시 회복해서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력 성장은 그것을 넘어서 이러한 충격이 주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활용을 해서 오히려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을 탄력 성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필요한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대부분의 국가나 대부분의 뭐 조직이나 또는 개인들 모두가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없고 무조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보고 네. 이 현재 바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교육학적에서는 많은 새로운 방식들을 가지고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온라인 교육, 뭐 줌을 활용한 다양한 네네. 교육들이 지금 활성화된 것처럼 이러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다음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아이덴티파이, 즉 파악을 해서 네네. 그것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에너지 부분이 이러한 앞으로의 블랙 타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주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도래되는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탄소 중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 혁신의 부분들을 치고 나가서 새로운 혁신 산업으로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약을 저희가 시도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지구 온난화와 또는 탄소 중립 이런 부분이 한국에 있어서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정책상 이제 2050년까지 뭐 탄소 중립 대책을 지금 내놓고서 이제 대응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연 자연 조건이나 지리적 조건 등을 통해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로서의 대체가 완벽하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숙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저희 에너지 소스에서 이제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은 사실은 전 지구적인 결정된 방향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가능한가 안 한가를 보기보다는 얼마나 스마트하게 그 목적을 달성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는 많은 분들이 뭐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조량이 작다 막 이런 말씀들 하시지만 네. 사실은 독일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태양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파트 중심에 밀집된 그런 이 생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환경이나 이런 그 커뮤니티에 관련된 문제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네. 민원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이 수용성에 있어서의 큰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까지 성숙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고려한다 그러면 저희가 기저 에너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원자력 에너지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성숙한
그래서 나중에 탄소 중립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숙한 에너지로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균형 잡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네. 요즘 들어서 ESG, ESG 경영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여러 기업들도 이제는 이제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기존에 10년 전에 다뤄왔던 이런 그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지금 다른 부분들은 특히 경제와 산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은 거기에는 앞으로 이런 ESG를 가지고 얼마나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음 패러다임을 열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탄력 성장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ESG는 또 다른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중요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관점에서도 그동안에 축적된 다양한 이 제조업의 이 역량이라든지 IT의 혁신들을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신재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적용을 해서 ESG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이고 또 산업적인 접근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SG라는 게 참 좋은 거다라는 건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당장 돈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시다면 이 ESG에 당장 들어가는 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이제 갑자기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게임의 룰에 적응하느라고 트랜지션 비용이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이후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룰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먼저 그 게임에 들어가서 그 게임의 룰에 적응하고 그 게임의 룰에 맞는 선도적인 기술과 상품과 서비스를 내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는 기존의 기업들이 ESG가 새로운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탄력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요. 기존 에너지 구조 체제를 신재생 에너지로 좀 변화를 하려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피해들도 있을 것이고요. 고난과 네. 또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면은 대응책이 참 잘 마련이 돼야 할 텐데 네네. 어떤 점을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탄력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네. 탄력 성장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으로 탄력 성장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역량이 준비 역량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가 그 대응 역량, 세 번째가 도약 역량으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 역량은 이제 이런 블랙 타이드가 왔을 때 얼마나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네. 대응 역량은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해서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 도약 역량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충격을 그냥 회복을 바라보고 혁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다다음 단계를 도약을 생각을 하면서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는 그런 세 번째 도약 역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후지필름을 좀 들 수 있을 텐데, 네네. 후지필름은 필름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코닥과 거의 두 개 어떤 가장 큰 축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예전 필름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2010년쯤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네. 도전을 받았고, 코닥은 거기서 이제 도산이 났습니다. 다만 이제 후지필름은 그 당시에 그런 도전 속에서 그동안에 쌓았던 굉장히 많은 수의 이 필름과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다양한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라든지 어떤 문서 솔루션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해서 지금은 필름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하이텍 회사로 훨씬 더 많은 도약한 회사로서 많은 이 성장성을 가지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준비와 대응과 도약의 역량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을 때 한국도 이 새롭게 다가오는 블랙 타이드 시대에 네. 오히려 더 도약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잘하고 대응 잘하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뛸 수 있다. 이번에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발표된 게 한국의 GDP가 10위로 올라갔다고 네네네. 발표가 됐죠. 그것도 사실은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초반에 또 잘 했기 때문에 남들 블랙 타이드 사회에서는 다 그렇죠. 떨어지니까 그런 준비 대응 어떤 도약 역량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한국의 어떤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원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수많은 국가 보조금 혜택이 있지만 대상자 10명 중에 7명은 본인이 보조금 대상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머니톡톡에서는 국가 보조금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 24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과거에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해서 혜택을 확인해야 했다면 보조금 24를 이용하면 수많은 국가 보조금 관련 내용을 한눈에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혜택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보조금 24에선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생계급여와 시설급여 등 305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12월까지는 지자체의 보조금 내용을, 2022년까지는 공공기관의 보조금 내용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보조금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서 신청을 해야겠죠.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보조금 24 메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한 번만 서비스 이용 동의에 체크를 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보조금 24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상세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보조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해서 놓치고 있던 국가 보조금, 편리하면서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소매 단계까지 축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축산물 등급제. 내가 사는 축산물의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까지. 1989년 축산물품질평가원 설립 이래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 품질과 맛을 모두 잡기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미래 안전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장승진 축산물 품질평가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절 선물이라든가 캠핑, 연말연시 모임 같은 중요한 자리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기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고기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커져갑니다. 우리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진 축산물 품질평가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계시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1989년도에 출범을 해서요. 네. 올해 32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서 국내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고요. 네. 크게 3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축산물 등급제 사업이고요. 네. 등급제는 우리 국내산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품질을 평가해서 네네. 거래의 기준을 마련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력제 사업인데요. 이력제는 가축을 기르는 농장에서부터 소비자가 고기를 구매하는 최종 단계까지 네. 각 개체별로 고유의 번호를 부여를 해서 이력 추적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소비자들이 육류를 구입할 때 적정한 가격에 신선한 상태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이라든가 유통 실태를 조사해서 공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이거 TV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솔직히 저도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했었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혜택 받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신다면요. 예,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축산물 등급제의 가장 큰 성과는 과거에 비해서 한층 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등급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그런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등급이 투명하게 표시가 돼서 유통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등급 또 가격을 비교해서 자기에게 맞는 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축산물 이력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과거 우리 사회에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소도둑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값싼 수입산 용료가 국내산으로 둔갑을 해서 네네네. 팔리는 그런 행위도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력제에 담긴 정보들 있잖아요. 뭐 소가 어디서 태어났다든지, 뭐 농장이라든지, 주인 정보라든지 네. 모든 것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 이력제 정보를 저희들이 축평원에 구축을 해서 정부라든지 또 축산 관련 기관 다소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 4월부터는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들을 민간에 완전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들이 개방이 되면은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는 품질 개량이라든가 가축 성능 향상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축산기업이나 유통업체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우리 농업인들은 생산비 절감이나 사육기술 개량 이런 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축산물 등급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해서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축산물 등급 기준은 우선 법에 따라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축평원에서 소비자의 기여도라든지 또 국제적인 기준 이런 걸 고려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기준이 마련이 되면은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전문 평가사들이 한 400여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전국 도축장에서 개체별로 품질 등급을 평가를 하고요. 또 이렇게 평가된 등급이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구매할 때까지 정확하게 표시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도 이제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등급제가 없었던 때는 고기를 살 때 주로 이제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값을 그렇죠. 치렀었는데 네, 많이 주면 기억납니다. 비싼 거고. 예, 등급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이제 뭐 위생이라든가 안전, 품질에 따라서 거래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등급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품목은 쇠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네네. 닭이라든지 오리, 계란, 꿀 이런 것들은 희망하는 업체 안에서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마블링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육즙이 많이 나고 이렇게 기름기 있는 게 좀 좋아하는데 또 혹자들은 살코기가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나오신 김에 좀 이게 비밀을 좀 풀어주고 가시죠. 예, 한우 고기의 맛과 그 품질을 평가하는 육질 등급은 말씀하신 고기의 마블링, 조직의 어떤 부드러움이라든가 색택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2 플러스 등급부터 3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정리하자면 마블링, 소위 말하는 근내 지방도가 많으면 예. 더 좋은 등급을 받는 상황인가요? 예, 물론 근내 지방도가 이 육질 등급을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평가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물론 것은 그렇겠죠. 아니고요. 예. 근데 작년에 제 기억에 여름 정도에 이런 뭐 마블링 때문에 사람들 살 너무 많이 찐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뭔가를 좀 바꾸겠다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요. 최근에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네네.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마블링, 지방 함량이 좀 너무 높지 않느냐, 우리 쇠고기가. 네네. 그런 소비자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2 플러스 등급을 받으려면은 네. 마블링 지방 함량이 17% 이상이었는데 네. 15.6%로 다소 낮췄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등급의 쇠고기는 현재 지방도가 15.6% 이상이고요. 종전에는 2 플러스 이렇게만 표시했던 것을 네. DMS 수치라는 것이 7, 8, 9 번호가 있습니다. 네네. 이 고기는 2 플러스 중에 9번, 8번, 7번 이 우리- 세 번호가 2 플러스에 네. 속한 그룹입니다. 아이들 학교 급식에 고기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 고기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봅니다만 품질이 좋지 못한 고기들을 납품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혹시 축평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 아이들의 그 학교 급식에는 다양한 종류의 축산물들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축산물들이 이제 시기에 따라 또 부위나 등급에 따라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품질 낮은 고기가 비싸게 납품이 된다든지 또 급식 비리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의 그 영양사분들께서 이런 전문적인 사항들을 전체 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이 학교에 납품되는 축산물의 부위별 표준 가격을 조사를 하고 또 유통 비용을 조사해서 학교 급식 표준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그 학교에 제공한 이후부터는 납품업자들의 담합이라든가 가격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네요. 학교 급식이 질이 많이 향상됐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들 먹는 걸로 장난치면 큰일 나요, 진짜. 예. 맞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고기 얘기 좀 하자면요. 혹자들은 아니면 심지어 외신에서마저도 외국 매체에서도 코리아의 저기 소고기가 제일 맛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보통 쇠고기의 맛은 이제 단백질과 지방 함량의 조화가 어떻게 되느냐, 또 숙성 상태, 또 고기의 부드러운 정도 등등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된다고 소비자들이 느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네네. 구웠을 때 일단 식감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한우에는 수입고기에 없는 어떤 감칠맛,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감칠맛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우리 한우에 들어있는 지방산의 일종인 그 올레인산이라는 성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근데 우리 한우에는 그 수입고기에 비해서 올레인산 함량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 실험과 또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소 얘기를 해봤으니까 돼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꼭 삼겹살을 주문을 하면 오겹살도 있는데 오겹살은 어떠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 삼겹살과 오겹살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부의 입장에서 좀 정확히 이제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삼겹살이나 오겹살은 돼지의 이 갈비뼈를 감싸고 있는 부위의 살입니다. 보통 이제 이 표피 껍질 아래에 지방하고 근육이 4개 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껍질은 또 식감이 질깁니다. 그래서 씹는 맛이 있죠, 좀. 예. 네. 그래서 이제 가공 과정 중에서 보통 이 껍질을 벗겨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걸 삼겹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통적인 식감을 즐기시는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껍질이 붙은 채로 먹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껍질이 붙어 있는 삼겹살을 오겹살이라고. 아 그러면 아, 삼겹살에 돼지 껍데기가 그냥 다 붙어 같이 있으면? 붙어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오겹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외로 제가 또 요리도 좀 하는 편인데 요즘 보면 꼬리곰탕을 한다든지 해보면 그렇게 옛날처럼 핏물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심지어 고기 핏물을 따로 안 빼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도축장의 시설이나 장비가 열악했기 때문에 핏물이 좀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서 이제 조리 전에 소비자들이 이제 핏물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들 도축장의 시설이나 장비들이 완전히 현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축 과정 중에 이제 피를 빼는 작업을 이제 주로 방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방열 작업이 아주 위생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소비자들이 뭐 별도로 핏물을 제거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유통 과정이나 보관 과정 중에서 이제 뼈가루나 이런 것들에 고기가 오염이 됐다 그러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의 경우라 그러면은 그 식품용 키친타올로 가볍게 눌러서 닦아주신 다음에 조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같은 값을 주더라도 나는 좋은 고기를 사고 싶어. 뭐 나오신 김에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고기를 고르는 첫걸음은 그 포장에 표시된 품질 등급을 제대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그것을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요리에 맞는 부위인지를 확인하시고요. 네, 요리에 맞는 부위. 예. 또 등급도 최고 등급부터 여러 가지 등급이 있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는 등급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또 가격이 이게 적정하냐 이것이 궁금하시다 하면은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가격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격 비교 서비스는 우리 휴대폰에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축산물 유통 정보 앱을 설치하시면 그런 앱이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있는 위치 주변에 정육점 위치가 다 표시가 되고요. 그 정육점에서 팔고 있는 고기의 품질별 가격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장님 모시고서 오늘 참 많은 정보를 좀 알게 된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남은 임기 동안 축산물 품질 평가 원장님으로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축평원장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고 이제 풍성하게 지켜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네. 뒷받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량하고 하는 문제, 또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문제,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등 많은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축산업계의 플랫폼 기관이 돼서 또 산업계, 연구계 이런 다 대학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과 또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식당에 갔더니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저기 앞일 때는 고기 앞으로. 저도 봤어요. 이런 말들이 있던데 네. 한국인의 고기 사랑이 유별납니다. 그럴수록 국민 모두가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